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상담심리학 3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날짜로는 3월 28일 일요일이고요. 여러분들이 2주차 수업 비대면 수업 확인서를 잘 보내주시는 편이에요. 근데 아직도 제출 안 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혹시 밀려서 나중에 부담이 되시면 안 되니까 수업이 끝나면 가능한 한 일주일 안에 빨리 작성하셔서 보내주시기를 한번 부탁드리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직도 컴퓨터 다루는 게 뭐 많이 부족해요. 저는 여기서 더 발전할 것 같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조금씩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정신분석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그 대표적인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고 인간을 알아가는데 항상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프로이드죠. 오늘도 우리가 이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 제일 중요한 정신분석 이론을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하면 이것만 갖고도 몇 시간 수업을 해야 되는 분량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재에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빨리빨리 핵심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프로이드의 생애와 업적, 프로이드는 인간을 어떻게 봤는가, 그리고 정신분석 이론에서 중요한 개념은 뭐고, 이 정신분석 이론이 가지고 있는 상담의 목표와 진행 과정, 그리고 상담의 기법에 대해서 이렇게 쭉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교재로는 69페이지예요. 정신분석 이론이라는 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 정신분석은 인간의 사고, 감정, 행동이 외적 자극에 의해서 사람이 어떤 특정한 행동이나 생각이나 감정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 내면의 어떤 가지고 있는 개인의 그 원인에 의해서 밖으로 보여지는 사고, 감정, 행동이 결정된다고 보는 게 정신분석 이론이에요. 그래서 다른 책에서 보면 이렇게 쉽게 풀이해서 얘기를 해놓은 것도 있어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나무가 흔들리는 게 보여요. 나무가. 그러면 그냥 흔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나무를 흔드는 어떤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보이지 않아요. 뭐예요? 바람이 불어서 나뭇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사람의 그 행동도 그렇게 이해를 한 거죠. 그 사람이 밖으로 보이는 특정한 행동이나 생각이나 감정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행동하게 하는 어떤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거를 심리 내적 원인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다시 이거를 요약해서 말하면 그 나무를 흔들지 않기 위해서는 밖에서 부는 바람이 멈추지 않는 이상 나무는 계속 흔들린다는 거죠. 결국 사람의 문제 행동도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어떤 감정이나 사고도 그것을 멈추거나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안에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행동하게 하는 에너지 원인, 심리 내적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방법이다. 이렇게 본 게 정신분석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나 무의식, 그것을 흔드는 에너지를 무의식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 무의식의 내용과 그것이 생성되어지는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 정신분석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무의식은 인간 정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 단서가 된다. 이게 정신분석 이론을 가장 짧게 압축해 놓은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이 보이죠? 뭐 많이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그림이 먼저 보이는가? 네, 어떤 분은 안경을 쓴 코가 이렇게 매부리 코인 또 수염이 덥수룩한 남자가 먼저 보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옷을 다 벗은 나체 여인이 팔을 늘어뜨리고 이렇게 뒤로 제껴 있는 여자의 모습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내 내면의 무의식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에 따라서 먼저 보여지는 현상은 다르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좀 설명을 간단히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70페이지에서부터 프로이드의 생애와 업적에 대해서 쭉 정리를 했는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프로이드라는 사람의 그 어떤 나서 사망할 때까지 전체를 책에서 정리해놨기 때문에 간단히 보겠습니다.
1856년에 오스트리아에서 출생을 했는데요. 원래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직물상을 하는 아버지 유대인 야곱 프로이드가 아버지고, 그 다음에 어머니 나타우젠이라는 부모의 사이에서 3남 5녀 중 맞이로 태어났다. 근데 저도 여기서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머리도 좋고 명석하고 또 학구열도 높고 그런 특성, 민족 특성이 있잖아요. 아마 이 프로이드가 명석하고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기대를 가지고 굉장히 집중해서 프로이드에게 교육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1881년에 26살이라는 나이로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거 보면서 난 26살 때 뭐 했나 라고 생각해 봤더니 노느라고 정신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26살 때 뭐 하셨나 한번 자기를 돌아보세요. 반성도 하게 되고 도전도 받게 됩니다. 뭐 그렇지만 우리가 모두 프로이드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거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대단한 인물이다. 26세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 다음에 1886년에 결혼을 해서 3딸과 2아들을 뒀는데 그 3딸 중에서 막내딸이 안나 프로이드예요. 그래서 이 안나 프로이드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아동 정신 분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동 미술 치료에 어떤 한 획을 그은 위대한 또 학자로 남게 됩니다. 그 다음에 1896년도에 프로이드의 아버지, 적극적인 지지를 했던 아버지였지만 어머니와의 관계는 비교적 좋았는데 아버지와의 관계는 프로이드가 썩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의 갈등이라든지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궁금증도 가지고 그 원인이 뭔지를 찾기 위해서 나중에 그 인간 발달에 대한 또 공부를 할 때 뭐를 하죠? 아도니스 컴플렉스?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거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1900년대에 와서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출판하고 1914년도에 무의식적 환상이라는 것, 그 다음에 1939년도에 런던에서 사망하는데 이런 어떤 흐름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은 프로이드 이전과 프로이드 이후로 나눈다. 왜냐? 프로이드 이전의 인간을 보는 거는 평면적으로 봤어요. 그런데 프로이드는 심층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할 때 이런 것하고 좀 뭔가 비교가 되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는 인생이 흘러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생은 흘러가는 게 아니고 쌓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거에 동의하세요? 그 쌓인 누적되어진 여러 가지 경험, 그러니까 나의 삶이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이 누적되어지면서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진다라는 의미잖아요. 뭐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더 공감하고 동의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글쎄요, 젊었을 때는 흘러가는 개념이었다면 나이를 드니까 인생은 누적이 되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프로이드도 인간을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인간이 평면적으로 지금 보여지는 어떤 현상을 가지고 사람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이 살아온 그 시간이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디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누적되어져 있고 엄청나고 방대한 양의 그 사람의 무의식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사람은 거기서 영향을 받아서 생각과 행동과 그 사람의 삶을 결정짓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프로이드 이전과 이후에 사람을 보는 관점이 바뀐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긴 학자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3페이지에서 보면 인간관이라는 게 나와요. 인간관은 모든 학문에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학자가 인간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연구의 방향이 결정되어지죠. 그래서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면 그곳에서 접근을 하고 해결을 거기서부터 연구를 시작하는 거고 또 긍정적으로 보면 인간의 그 바라본 관점이 긍정적인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연구의 방향이 결정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학문에서 특히 이런 사람을 연구하는 학문에서 그 학자가 인간을 어떤 관점으로 봤느냐 이게 참 중요한 동기고요. 프로이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은 비합리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치에 맞고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공평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 다음에 인간이 행동하는 데에는 무의식적인 어떤 동기가 있고 생물학적이고 본능적인 충동에 의해서 인간은 그렇게 행동한다. 그래서 인간을 약간은 부정적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 사람 프로이드의 성장 배경에도 어떤 영향을 받았겠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영향이 이 프로이드에게 주어졌겠지만 나중에 의사가 되어서 이제 정신과 의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대하면서 사람을 보는 관점이 부정적일 수도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저 사람은 왜 저런 문제 행동을 하게 됐지라는 동기와 원인을 찾다 보니까 그 사람의 그 어린 시절에 자기 스스로도 기억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라는 것에 관심을 갖고 이제 이렇게 정신분석이라는 하나의 이론을 만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73페이지 밑에 보시면 프로이드에 의해서 창시된 정신분석은 인간 심리에 대한 결정론 그리고 무의식이라는 두 가지 기본 개념의 기초를 둔다. 여기 결정론과 무의식이라는 것에 그 기초를 둔다 그랬어요. 결정론은 뭐냐? 개인의 사고, 감정, 행동을 결정하는 정신적 원인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 정신분석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다. There and then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소리냐면 네가 그때 거기에서 경험한 어떤 것이 네가 3살에 어머니를 통해서 5살에 친구와의 관계에서 뭐 이렇게 내가 지금 현재가 아닌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 거기에서 어떤 경험이 너의 무의식 안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성인이 된 나에게 에너지로 끌어올려서 나의 행동과 사고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관적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인을 알아도 과거로 돌아가서 행동 수정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목표는 뭐냐? 모르는 것과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는 것과 그것이 동기가 되었고 나에게 그런 나도 알지 못하는 어떤 원인이 있었구나를 알고 나를 고쳐나가려는 건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프로이드 인간과 인간을 보는 관점에서는 그때 거기에 there and then 그때 거기에 그래서 이미 결정되어졌다라는 결정론과 무의식 영향은 뭐예요? 사람이 비이성적인, 아까 여기 비합리적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어떻게 나 스스로를 통제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힘보다는 나도 모르는 내 무의식 안에 있는 무한한 에너지가 나의 행동을 결정짓는 그런 무의식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두 개로 본 것이 프로이드가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에 보시면 사람의 본능은 두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거기 14페이지 밑에 보세요. 인간의 위에서부터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환경의 외적 조건보다는 개인의 내적 조건 아까 얘기했어요. 이거를 심리 결정론이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과거의 어린 시절의 경험, 심리성적 에너지는 무의식 동기와 갈등으로 잠재되어 있다가 개인의 현재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예, 아까 얘기했죠. 어렸을 때 3살에 there and then 네가 그때 경험한 그 무엇이 너의 안에 무의식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너가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행동을 결정하는 에너지원이 된다. 그러니까 과거 결정론을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개인의 즉각적인 자각이나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그 힘이 바로 무의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비이성적인 힘인 본능 추동 그러니까 드라이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나를 움직이게 하는 어떤 에너지 그것이나 무의식 동기가 인간의 행동을 결정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비관적이에요. 나도 모르는 나의 그 무의식 안에 있는 무한한 그 에너지가 나의 현재를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참 힘든 부분이 있죠. 그러나 인간에게는 두 가지 이런 에너지원이 있는데 하나는 에로스라는 삶의 본능이 있고 하나는 타나토스라는 죽음의 본능 두 개로 분류해서 설명을 합니다. 에너지 삶의 본능 에로스는 뭐예요? 즐거움, 쾌락, 만족을 추구하는 모든 활동에 삶의 본능이라는 범주가 포함된다. 그래서 사람은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에로스라는 긍정의 에너지가 있고
하나는 때로는 자기 자신이나 상대편을 해치려는 그런 공격적이고 시기, 질투, 미움 같은 부정적인 에너지도 있다. 이것이 타나토스. 그러면 이 타나토스가 나쁘기만 한 건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누구와의 경쟁력, 누구를 이기려는 그런 욕구가 없으면 인간이 개인적으로 발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타나토스라는 죽음의 본능을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것은 아니고 이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에너지원이 될 수 있지만 이 타나토스라는 것이 정말 공격적으로 나타나고 부정적인 측면으로 잘못 왜곡되어져서 나타났을 때는 큰 문제를 개인적으로 겪을 수도 있는 그런 두 개의 에너지원으로 이해를 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의 중간쯤에 보시면 이제 그 프로이드의 중요 개념 중에서 세 가지 의식 수준이 나와요. 그래서 세 가지 의식 수준은 1900년도에 발표한 꿈의 해석이라는 그런 책에서 지형학적 모형으로 인간의 정신세계와 성격 구조를 설명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식, 전의식, 무의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의식, 요거 뒤에 가면 이제 그림이 있어서 한번 뒤를 먼저 볼까요? 이렇게 78페이지에 있는 그림인데 요 의식은 여러분들의 지금 상태예요. 생각하고 깨닫고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그런 어떤 건강한 방향을 추구하기 위한 아니면 의식적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이렇게 깨어있는 삶의 세계를 의식이라고 하겠죠. 전의식은 평상시엔 잘 기억되지 않아요. 잘 그것을 항상 기억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디인가 얕은 층에 저장이 되어 있어서 자극을 받으면 그것이 의식의 세계로 떠올라오면서 바로 기억하고 그것을 의식의 세계와 연결할 수 있는 얇은 층을 전의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무한하고 끝도 모르는 정말 엄청난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나서 지금 뭐 30대든 40대든 50대든 거기까지 삶을 살아오는 동안에 내가 경험한 모든 것 중에 그것을 그대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무의식에다 가둬놓는 부정적 감정이 사실은 무의식에 다 녹아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뭐 있어요? 두려움, 폭력적 동기, 부도덕적 충동, 이기적 욕구, 수용할 수 없는 성적 욕망, 비합리적 사고, 수치스러운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을 표면에 떠올려 놓기에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 안에다가 다 꼭꼭 감추어 놓은 것이 무의식의 세계. 예, 이렇게 이제 빙산처럼 프로이드가 표를 그려서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것을 다시 앞으로 가서 보시면 여러분들 의식의 세계, 의식의 세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활의 일부분에만 의식이 여기 포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의식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는 의식되고 있지 않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의식 속으로 떠올릴 수 있는 생각이나 감정이다. 무의식은 자신의 힘으로는 의식으로 끌어올릴 수 없는데 거기에는 부정적이고 힘든 그런 것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프로이드는 의식구조를 빙산에다 비유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볼 때 빙산의 일각 이런 말도 하잖아요. 보여지는 것은 극히 작은 거지만 그 보이지 않는 엄청난 것이 10분의 9 정도 차지한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결국 어떤 사람이 보여지는 것은 요것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 이 큰 덩어리 밑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양의 그 사람의 내면을 이해하는 것이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는 거고 나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녹음을 제 방에서만 했더니 어두워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 사람도 없길래 나와서 거실에서 했더니 강아지가 자꾸 짖어요. 그래서 지금 과자 하나 주고 떠들지 말라고 달래고 다시 시작해요. 여러분 죄송해요. 이어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아이들이 나서 1살, 2살 될 때까지는 용납이 돼요. 자기 중심적으로 뭐 울고
전적으로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용납이 되지만 그 다음에 2살, 3살쯤 되면 말귀를 알아듣고 훈련을 받아야 돼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갈라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자아라는 거는 뭐냐? 현실 세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 세계와 내 본능이 부딪혀요. 나는 지금 뭐 새벽 1시인데 배가 고파요. 그렇지만 지금 내가 밥 달라고 울면 안 된다. 조금 기다리자. 새벽 엄마가 나에게 시간을 맞춰서 밥을 줄 때까지 조금만 참자. 뭐 2, 3살짜리가 그런 판단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아라는 거는 그런 거라는 거죠.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현실 세계에 대해서 인식을 해가면서 자기의 본능을 조율을 좀 해갈 수 있는 그런 힘, 이거를 자아, 에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원초아에 담긴 본능적 욕구,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슈퍼에고, 초자아의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요구 사이에서 중재 역할, 균형을 잡아주는 게 자아예요. 초자아는 더 컸어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아니면 우리 어떤 교육과정을 통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가치관, 사회적 규범과 이상, 도덕과 양심이 발달을 해서 좀 더 고급지고 그 다음에 성숙하고 이런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그런 성격과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 이걸 초자아라고 하죠. 그래서 성격의 도덕적, 사회적, 판단적 특징을 반영하고 초자아는 완벽을 지향해요. 완전과 완벽을 지향하고 원초아는 쾌락을 지향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서 누가 균형을 잡아준다고 했어요? 자아가.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도 예를 많이 드는데 우리가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면 이해하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뒤에 가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프로이드 이전에 플라톤도 이미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79페이지 보시면 인간의 정신은 욕구, 이성, 영혼 3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2마리의 말이 끄는 이륜전차라고 비유를 했어요. 인생은 2마리의 말이 끄는 이륜전차를 타고 있는 것 같다. 근데 길들여지지 않은 하나의 말, 거친 욕구, 욕망을 가진 그런 하나의 말이 있고 철저하게 훈련된 순종하는 말, 영혼이 있다. 그리고 이 2말을 잘 균형을 잡고 통제해가면서 마찰을 몰아가는 마부가 있다. 이성이에요. 그래서 결국 사람이 건강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에는 이 3개, 우리 안에는 욕구와 이성과 영혼이 있는데 이 3개의 균형을 어떻게 잘 잡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밖으로 보여지는 삶이 평가를 받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한 지붕 3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다 이드, 에고, 슈퍼에고가 내 안에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이 더 내 마음 가운데 크게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밖으로 보여지는 평가,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아이고 평가되어지는 부분이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죠. 어른이라고 해서 이득가 없는 게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싶은 게 있고요. 아이들이라고 해서 전혀 이득 덩어리이기만 하진 않아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알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해요? 잘못된 일, 나쁜 일 할 때 눈치 보면서 몰래 숨어서 하죠. 이거는 이미 죄책감, 슈퍼에고라는 것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에고가 그건 나쁜 짓이야 라는 것을 내 내면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의 비중이 더 크냐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과 행동이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83페이지에 불안이라는 걸 봅시다. 불안이 뭘까? 불안은 프로이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신분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그 어떤 것을 하도록 동기화시키는 긴장 상태를 의미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뭐냐면 불안이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왜 귀찮은데 지금 힘든데 앉아서 수업을 듣고 있어요. 안 들으면 점수가 안 나올까봐 염려되고 불안이 오니까 수업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왜 열심히 일을 해서 저축을 해요. 내
자, 미래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안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저축도 하고. 왜 열심히 운동을 해요? 나이를 먹고 몸이 점점 쇠약해지면 어떤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니까 건강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열심히 운동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인간은 무언가를 하게 된다.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동에 동기부여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불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세 가지로 나눴어요. 이 불안을 현실적 불안, 신경질적 불안, 도덕적 불안 이렇게 세 개로 나눴는데 현실적 불안은 불안이 원인이 되어 외부에 있다고 해서 객관적 불안이라고도 한다. 그러면서 그 밑에 예를 들어놨어요. 맹수가 나를 공격해 올까봐 아니면 차를 과속으로 운전하면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조심해서 신호도 지키고 조심해서 법규를 지켜가면서 운전을 해야겠다.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내게 닥칠 수 있는 어떤 객관적 불안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신경증적 불안은 원초와 아까 이도와 에고 사이에서 그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자아의 그런 힘이라고 했잖아요.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돼 하고 내가 스스로 안에서 갈등을 해요.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나의 본능은 그냥 내 편한 대로 나 중심으로 모든 걸 다 하고 싶은데 자아가 그러면 안 돼.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유 네가 아직 사회적 신분이 있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안 되지. 그래서 뭔가를 조율을 하는 가운데에서 불편해져요. 이게 신경증적 불안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도 말했어요. 내 마음대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원초와대로 살지 못하고 어떤 규범이나 질서를 따라야 되는 것에서 조율을 하면서 받게 되어지는 그런 불편함. 이게 신경증적 불안이에요. 도덕적 불안은 더 크죠. 초자와 자아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불안. 초자는 아까 완벽주의, 완성 이것을 추구하는 하나의 자아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심에 대한 도덕적 양심에 대한 수치심에 대한 그런 기준이 너무 높으면 내가 실제로 행동을 하지 않아도 그런 생각만 한 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초자에 대한 자아에 의존해서 비롯된 불안을 도덕적 불안이라고 한다. 너무 이 초자아가 발달된 사람이 이 도덕적 불안에 대해서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안은 인간을 행동하게 하는 동기부여를 하는데 나누면은 현실적, 신경증적, 도덕적 불안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84페이지서부터 이제 방어기제가 나와요. 프로이드라고 하면 뭐 방어기제는 너무너무 유명한 거잖아요. 방어기제가 뭐예요? 방어기제는 인간을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어기제를 쓴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는 그 나의 마음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양한 방어기제를 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85페이지서부터 86페이지부터 다양한 방어기제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내용이 첫 번째가 부인이에요. 힘든 현실에 외상적 상황을 무시함으로써 불유쾌한 현실을 깨닫기를 거부하는 것. 이제 제가 여기 내용이 많으니까 정리된 거를 읽겠습니다. 그리고 사례를 보면 이런 거예요. 애인이 나를 버렸는데 아직도 나를 사랑한다고 믿는 경우. 예를 들었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 사람이 마음이 변한 건 아니야. 그렇지만 지금 어머니가 반대를 하고 자기 삶의 어떤 조건 때문에 마음이 변한 것 같이 나를 떠났지만 그 사람은 마음속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어. 이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이 변하고 나에 대해서 생각이 돌아서서 우리 관계가 끝난 거라는 거를 인정하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거부하는 거죠. 거기 하나 예를 보면 사람들이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으면은 아니야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의사가 오진한 거야.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건강했는데
현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 이런 게 대표적인 방어기제, 그리고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억압이라는 거 있어요. 고통스럽거나 위협적인 경험, 생각, 감정 등을 의식적으로 분리하는 거. 사회적,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욕구나 충동에 대한 생각들을 자신의 무의식 속으로 감춰버린다. 예, 내가 그것을 그대로 생각하기엔, 어머니가 뭐 치매로 굉장히 가족들을 괴롭히고, 그렇다고 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해서 낫는 병도 아니고, 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지속되는 것이 아주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이제 그만 세상을 떠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사회적,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다가 그럴 수가 없어. 이건 무슨 내가 이렇게 못된 생각을 자식으로서 이게 할 도리는 아니지 라고 하면서 무의식 속으로 그 생각을 자꾸 밀어서 감춰놓는 것, 이런 것을 억압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투사라는 게 있어요. 자기 스스로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충동이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거. 그래서 거기 예를 들어놨어요. 자신의 성적이거나 공격적인 충동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본다. 딸에게 성적 매력을 느낀 아버지가 딸이 자기를 유혹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예, 용납되지 않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데 나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을 때는 이거를 내가 마음에서 어떤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데 제가 자꾸 이상하게 나를 이성적으로 유혹을 한다라고 덮어 씌우는 것을 투사라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합리화라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 87페이지 6번이에요. 맨 밑에 있는 것부터 보는 거예요. 합리화.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들 합리화는 심포도 그 이솝우화에 나오는 심포도 우화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도전을 했는데 성취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뭔가 그게 불편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못하는 게 아니고 너가 아직 덜 익어서 시기 때문에 내가 그 포도를 안 먹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부족함에 대해서 용납하고 자존심을 회복하는 그런 거를 합리화라고 그래요. 여기도 있어요. 용납되기 어려운 충동이나 행동을 도덕적, 합리적, 논리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비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여 자존심을 유지하는 것, 합리화. 합리화는 너무 많이 합리화를 쓰고 그것을 정말 남발을 하면 이상한 사람이 돼요. 교묘히 자기 변명을 하는 사람이 되지만 건강, 자기 정신건강을 위해서 적절하게 쓰면 아주 좋은 방어기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합리화라는 거는 그렇게 우리가 나쁘다 좋다의 개념이 아니라 잘 쓰면 하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치환, 자신의 본능적 충동을 위협적인 대상이 아닌 안전한 대상에게로 이동시켜서 발산하는 것. 예, 직장에서 상사한테 꾸중 듣고 집에 와서 아내나 자녀들에게 화풀이하는 것. 예, 이게 치환이에요. 엄마한테 야단 맞고 집에 나가다가 문간에 있는 강아지 발로 걷어차는 것. 내가 공격하고 대들기에는 위협적인데 나보다 약한 대상에게 그거를 발산하는 것, 치환이라고 하죠. 승화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많으니까 이제 많이 쓰는 것만 좀 보겠습니다. 퇴행. 88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현재 심리적으로 어떤 갈등으로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 이를 피하기 위해 이전의 발달 단계로 돌아가는 것 많이 들어봤죠. 퇴행.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동생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는데 동생이 생기니까 갑자기 엄마 아빠의 사랑이 동생한테 옮겨갔어요. 이거를 내가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언제가 가장 행복했나 생각해 봤더니 아기 때 오줌도 싸고 우유도 먹고 손가락도 빨고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버둥거리고 말도 더듬고 이럴 때 엄마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본능적으로 그거를 기억해요. 그래서 내 몸이 지금이 아닌 그 가장 행복하고 편안했던 시절의 행동으로 돌아가는 것을 퇴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유아적 행동이 또 있고요. 또 성인도 있어요. 성인도 퇴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렇게 퇴행이라는 것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가장
그런 안락하고 행복했던 시간으로 행동이 돌아가는 걸 퇴행이라고 봅니다. 동일시, 자기보다 훌륭하다고 판단되는 인물 혹은 집단과 강한 정서적 유대를 형성해서 부분적으로나 전반적으로 그의 행동을 모방하는 것. 예, 청소년들이 그 유명한 연예인들을 따라서 그 비슷하게 하는 거. 그렇다고 자기가 그렇게 BTS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뭔지 비슷해지면서 그 사람과 내가 이렇게 동일선상에 있다라는 만족감, 그런 것을 얻는 것, 이게 동일시라고 하고, 뒤에 가면 성격 발달에서 또 동일시라는 얘기가 나와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닮아가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런 힘을 가진 존재에 대해서 비슷해지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동일시라고 하죠. 그 다음에 뭐 거기 보상 취지화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교재를 참고해서 좀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지금 말한 그 심리성적 발달 5단계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는 인간이 나서 어떻게 에너지를 어디에서 그 만족을 얻어가면서 발달을 해가는가를 연구한 프로이드의 독특한 이론이에요. 개인의 성격은 출생 이후부터 약 6세까지 해당되는 유아기 동안의 경험들에 의해서 그 기본 구조가 형성되고, 그 후에는 정교화 과정을 거쳐서 발달해 나간다. 그러니까 나서 6살까지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성격 구조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6살 이후에는 그것이 좀 더 디테일해지고 정교해진다 라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리비도라는 것. 리비도 아시죠? 아까 우리가 에로스, 타나토스 얘기했습니다. 성적 추동이라고 하는데,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하게 하는 그런 정신적인 힘을 리비도라고 해요. 성적 추동 에너지를 의미하고, 출생 시에 나타나는 리비도는 1년의 단계를 거쳐서 발달한다. 세 번째, 쾌락을 주는 성적 추동 에너지가 신체의 어느 부위에 집중되는가에 따라서 발달의 각 단계를 명명했다. 성이란 단순하게 섹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적인 남자와 여자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성이 아니고요. 사람이 자극을 해서 그 에너지가 충족이 되는 쾌감을 주는 모든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다 성이라고 프로이드는 포함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보시는 게 이제 90페이지부터 95페이지에까지는 발달 단계 5단계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내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가 구강기예요. 리비도가 그 성적 에너지가 입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입에다 자극을 주면서 긍정적인 발달, 쾌감과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구강기인데, 나서 1살까지. 그러니까 이때는 아이들이 뭘 하냐면 주로 엄마 젖을 먹고, 그 다음에 젖을 빨고, 그 다음에 6개월 정도 되면 아이들이 이가 나요. 이가 나면 깨물어요. 근데 옛날에 부모님들은 그거, 우리가 프로이드를 옛날 부모님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이가 이가 나려고 잇몸이 근질근질해서 이 젖을 문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물론 맞아요. 생물학적으로는 잇몸이 갈라지면서 이가 나기 때문에 물기도 하지만, 프로이드식으로 해석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에로스와 타나토스라는 공격 본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젖을 문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격 본능이 그때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젖을 빨고 물고 이렇게 입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극을 통해서 인간은 그런 구강기에 충족시켜야 될 성격이 발달해 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강기에 충분하게 자기가 경험해야 될 긍정적인 경험, 그래서 빨고 싶을 때 빨고, 물고 싶을 때 물고, 깨물고 싶을 때 또 그 질근질근 씹고, 이런 것이 충족이 되면 원만한 성격으로 다 잘 성장을 해 나가는데, 이게 충족이 되면 자신감, 관대함, 신뢰감, 독립성, 이런 안정적인 성격이 보장이 되는데, 이것이 충족이 안 될 경우에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가학적인 행동을 한다. 그래서 뭐 거짓말을 잘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폭식을 한다든지, 남에게 비아냥거리는 말버릇을 갖게 된다든지, 이런 결과를 갖고 온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학문기예요. 학문기는
그 리비도가 항문 근처에 집중되어 있다가 배변이나 배뇨 같은 본능적 욕구가 쾌락의 근원이 되는 시기. 이게 토일렛 트레이닝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구강기 때 아이들이 1세까지는 항문을 조이거나 참는 근육 발달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모았다가 몸 밖에 배출할 수 있는 기능이 없고요. 생기는 데는 그대로, 그래서 기저귀마다 아이들이 대변을 묻힌다든지 이렇게 성장을 해가요. 그런데 2, 3세가 되면 이 근육 발달이 돼가면서 항문 근육을 꽉 조이는 근육이 발달해가면서 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는다는 것은 뭐가 되냐면 보유한다. 내 안에다가 뭔가를 보내지 않고 보유한다라는 그런 본능이 그 안에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변기에 요 트레이닝을 잘 하면 어떤 사람이 되냐, 잘못했을 때는 굉장히 구두쇠, 인색한 사람, 보유하고 밖으로 배출할지 모르니까 그런 것. 그 다음에 토일렛 트레이닝을 잘 해서 대소변 훈련을 잘 받으면 뭐래요? 사회적 승인을 받아요. 야, 너 잘했구나. 아이고 훌륭하다. 이 칭찬을 받으면서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너무 지나치게 그 항문기에 대소변 훈련을 엄격하게 시키면 강박증이나 결벽증 같은 정신적인 문제가 따라오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남근기, 이제 리비도가 생식기에 집중이 되는 시기고, 이때는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하다 잠깐 놓쳤던 부분인데, 거세불안이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그 다음에 남근선망, 엘렉트라 컴플렉스, 이런 성과 관련되어진 어떤 성격 형성이 되는 시기죠.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4세에서 6세 정도 되는데요. 남자아이들일 경우에는 내가 그때 나에게 세상에서 제일 잘해주는 여자에 대해서 이제 처음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데 그게 엄마잖아요. 세상에 엄마만큼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에 결심을 하죠. 나는 평생 이 여자하고 살 거야. 그런데 그 여자 옆에는 엄청난 힘을 가진 남자가 있어요. 아빠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 아빠와 뭔가 경쟁 구도, 아까 맨 앞에서 프로이드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그런 원인으로 아마 프로이드도 이 남근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빠가 나에 대해서 내가 가진 마음을 알게 되면 아빠가 나를 적으로 생각하고 나의 생식기를 제거할지도 몰라. 이게 거세불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로만 들으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프로이드가 그렇게 연구를 해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때 이런 불안을 어떻게 하냐면 아까 방어기제 중에서 동일시라는 게 있었죠. 내가 아빠를 닮아서 내가 아빠 편이라는 거를 인식시켜줘야겠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생각이 우리가 이렇게 머리로 정리한 것 같이 명료하게 생각되는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그런 발달을 거쳐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애들이 보통 4살에서 6살짜리 사이 아이들이 하는 게 아빠 흉내를 내요. 여보 신문 가져와 라든지 아빠가 하는 거를 이렇게 관찰했다가 아빠처럼, 그래서 아빠에게 나는 당신의 적이 아니고 당신 편이에요 라는 것을 이렇게 친근감을 표하려는 이런 것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해요. 근데 이것이 남자애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여자애들은 반대로 이때 뭘 알게 되냐면 친구들을 하고 공동생활이 이제 확대되어지면서 저 남자친구는 보니까 나하고 생식기가 다르게 생겼네. 쟤는 돌출되어 있는데 나는 그것이 없네. 라고 해서 남근 선망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열등감도 가지게 되고 남성스러워지려는 어떤 생각도 갖게 된다. 그 다음에 여자애들도 이제 아빠에 대해서 남자애들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가졌던 것처럼 여자애들은 엄마에 대해서 엘렉트라 컴플렉스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프로이드는 남근기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긴 얘기인데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하고 갑니다. 그 다음에 잠복기는 이 리비도가 잠깐 숨어 들어가요. 쉬어요. 너무 피곤했어요. 남근기까지 애들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것을 이제 좀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예요. 어떻게 되냐면 7세에서 12세니까 초등학교 저학년이잖아요. 얘네들이 이때는 이성 간의 어떤 공동된 관계를 형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 보면 특징이 끼리끼리 놀아요.
여자애들은 여자애들끼리, 남자애들은 남자애들끼리. 그렇기 때문에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공동 그 집단에 왕따가 되지 않고 소속되어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도와줘야 돼요. 거기서 내가 여자친구들하고 친한 관계 형성을 못하거나 그 또래 남자애들 간의 관계 형성을 못하면 굉장히 아이들이 다음 단계로 성장해 가는데 어떤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 성기기라는 사춘기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발달.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기까지는 본능적인 발달을 한다면 여기는 굉장히 좀 더 섬세해지고 예민한 그런 발달의 단계를 5단계를 거쳐서 성장해 간다라고 프로이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신분석 이론을 상담에다 적용한 것이 몇 페이지부터 있습니다. 95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이거는 교재에 있는 거를 제가 그냥 이렇게 쭉 정리한 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신분석 이론을 가지고 상담을 하는 목표는 뭐냐? 내담자의 무의식을 의식화하고 모르잖아요. 내담자가 내가 어떤 경험을 했고 나의 무의식에는 뭐가 비축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상담을 통해서 의식의 세계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을 의식의 세계로 끌어올려서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나의 내면에 있는 힘은 이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자아를 강화하게 하고 본능의 요구보다는 현실의 바탕을 둔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나도 모르고 저질렀던 나의 어떤 문제의 행동의 원인을 알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조절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것. 이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분석을 통해서 증상의 의미, 네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원인도 알고 적응을 방해하는 억압된 감정이나 충동을 분석하고 그것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 그래서 앞에서 말했어요. 무의식을 의식화시킨다. 이게 정신분석 상담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내담자는 자신의 현재 행동의 적절성과 부적절성을 탐색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서 자기의 문제 행동의 원인을 통찰할 수 있게 된다. 알고 나면 나에 대해서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것이 원인이 그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나면 뭔가 해결책을 스스로가 이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조율해 나갈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게 정신분석 상담의 목표입니다. 사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하다 보면 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우리 비대면 수업을,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기회가 있으면 좀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서부터 여러분들 그 상담 과정이 쭉 있어요. 이거를 제가 다시 읽어드릴 필요는 없고요. 충분히 말하게 하고 그래서 상담 장면에서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상담자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내담자의 그 갈등을 탐색하고 그 원인을 찾아내서 상담자가 전이 장면에서 내담자의 갈등이 표출되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하다 보면 저항을 해요. 내담자가 내 내면에 있는 걸 들키는 거를 불편해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거부하기도 하고 저항을 하는데 그것의 그런 원인을 해석해주고 그 다음 내담자의 반응과 수용을 상담자가 격려해줘야 돼요. 당신이 나빠서도 아니고 당신이 뭔가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there and then 그때 거기에 그 경험이 이렇게 행동하게 한다는 걸 이해를 시켜서 자기를 받아들이고 행동을 개선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과정. 이게 정신분석 상담의 목표와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서부터 보시면 알로우라는 사람이 정신분석 상담에 진행되는 과정을 초기 단계, 전이의 발달 단계, 훈습 단계, 해결 단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98페이지에 있는 기법과 적용인데요. 사실은 저도 상담을 하지만 정신분석 상담은 굉장히 전문적이고요. 그것을 잘못 내담자에게 적용했다가는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오류를 범할 수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신분석 상담은 우리가 상담 기법에다 직접 적용하는 것보다는 내담자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적용을 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유현상,
그 여러 가지 기법 중에서 대표적으로 자유연상은 내담자로 하여금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든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하고, 그때는 제한이나 그 다음에 고통스러운 것이든 즐거운 것이든 뭐만 골라서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이든, 그리고 너무 논리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떠오르는 대로 얘기를 사소한 것이라도 얘기하게 하면서 그것이 억압된 무의식의 내용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검열이나 자기 비판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편안한 상태에서 내가 떠오르는 이야기를 편안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유연상. 그 다음에 꿈의 분석은 이런 거예요. 잠을 자는 동안에 무의식이 제일 이게 긴장 상태, 들키지 말아야지, 드러내지 말아야지 했던 것이 제일 편안하게 풀리는 상태가 잠을 자는 동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무의식에 대한 방어, 자아 방어가 약해지기 때문에 억압된 욕구와 본능적 충동이 의식의 표면으로 쉽게 떠오른다. 그래서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꾼다든지 나는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왜 꿈에 그런 꿈을 꾸는지 몰라요 라고 얘기했을 때는 잠재적으로 뭔가 내가 그거와 관련된 생각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상담자는 꿈의 분석을 통해서 내담자의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는 욕구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내담자로 하여금 해결되지 않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통찰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전이 분석이라는 것, 무의식의 감정신념을 상담자에게 덮어 씌운다. 내담자가 불편하니까 자기의 그 불편한 감정을 상담자에게 덮어 씌우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협조하지 않아요. 저항 분석. 갑자기 상담을 하다가 저 선생님 그만할래요 라든지, 선생님 선생님과 얘기하는 게 좀 편안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약속한 시간에 잘 나오지 않는다든지 이런 저항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때는 그 내담자가 보이는 심리적인 어떤 배경, 불안이 저렇게 행동을 하게 하는가를 탐색을 해서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석이나 훈습이라는 것, 여러분들 해석, 교재 101페이지서부터 그 다음에 102페이지까지 있는 해석과 훈습은 교재를 참고해서 좀 내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정신분석 상담에 대한 내용이고요.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려면 간단한 사례와 이론을 이렇게 접목을 해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 정신분석 이론이 이런 거구나 라고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제한된 조건 하에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냥 핵심만 짚고 넘어가는 그런 수업이어서 죄송스럽고요. 하여튼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고요. 그 다음에 다음 수업은 4주차 수업인데 4월 4일 일요일에 진행됩니다. 오늘 한 3주차 수업, 비대면 수업 확인서도 4월 4일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우리 한 주간 동안 모두 좋은 일 많은 한 주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